네, 조금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총 수요와 총 공급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총 수요 곡선, 총 수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총 공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모형을 배운 거죠, 간단하게. 그 모형에 대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가 바뀐 거죠? 상품만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상품은 이 총 수요에서의 상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GDP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 경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다 합쳐놓은 거. 그게 이제 그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GDP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수요 곡선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수요 곡선은 가격과 뭐 사이의 관계,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수요 곡선이었죠. 그지? 그리고 이때 물론 여기 좀 빠져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holding other things, others constant. 다른 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총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 더 붙었지. 이제 뭐가 붙었습니까? 총 수요 곡선인데 뭐가 붙었냐 그러면 총이 붙었습니다. 이 총의 의미가 상품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상품이냐 그러면 GDP에 대한 상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품만 차이가 있고 기본 원리는 똑같고 뭐 그거 그렇게 말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총수요 곡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이제 가격과 그 나라 경제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아웃풋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총수요 곡선입니다. GDP의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총수요 곡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수요 곡선의 기본 원리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총수요가 어떻게 드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총수요가 어떻게 드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챕터 11과 12에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챕터에서는 이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 총수요가 결정이 되는 아주 간단한 그 이론 하나 배울 건데, 이 이론은 어디에 기초해서 오냐 그러면 퀀티티 티어리 오브 마니에 의해서 이제 된 겁니다. 물론 이 퀀티티 티어리 오브 마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퀀티티 티어리 오브 마니에서 총 수요가 드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퀀티티 이케이션입니다. 이 퀀티티 이케이션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퀀티티 이케이션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M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P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지? Y는 아웃풋. 다르게 얘기하면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V인데, V는 화폐의 유통 속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안 배웠는데, 화폐의 유통 속도입니다.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일종의 이 돈이 이 사람들을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동안 이 돈이 몇 번 이 사람을 거쳐가는지, 그러니까 거래에 몇 번 이 돈이 사용되는지를 표시하는 게 설명하는 게 화폐의 유통 속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1년 동안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 돈이 움직이는 게 5번 움직였다 그러면 화폐의 유통 속도가 뭐 5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이 사람 손을 거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그 사회에서의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지? 자, 이제 그래서 요게 화폐의 유통 속도, V가 화폐의 유통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케이션이 뭐냐 그러면 통화량 곱하기 화폐의 유통 속도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 곱하기 가격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뭐 이 상품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GDP라는 상품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Y가 있는데 그걸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이 100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업이, 그리고 이 상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해보죠. 가격은 10이고 만든 상품이 100개라고 해보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이 상품의 가치는 전체가 총 1000원이 되겠죠. 그지?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이용 가능한 화폐 통화량은 200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이 시장에서 이제 팔아서 그죠. 이 상품이 이제 유통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내가 100개를 만들어서 이 10원의 가격에 대고 이 물건을 팔려 그러면 지금 근데 물건을 팔 때, 사고 팔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시중에 이용 가능한 돈은 2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적어도 5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그지? 이 전체 이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곱하기 5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quantity equation of mone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퀘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 통화량 곱하기 화폐의 유통속도는 P 곱하기 Y. 그래서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와 같다. 그 나라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가치와 같다라고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화폐의 유통속도의 화폐의 quantity equation of money고 화폐의 이제 equation인데 quantity equation of money인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 그러면 통화량과 이 화폐의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변하지 않는 거지. 화폐의 유통속도라는 건 사람이 이 돈을 몇 번씩 이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몇 번 일정 기간 동안 이 거래에 몇 번 정도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사람의 어떤 일종의 거래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에 따라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지 않고 그 통화량도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P와 Y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M과 V가 변하지 않으니까 M과 V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가 증가하면 P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P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 관계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된 게 이게 총수요 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N과 V는 주어져 있는 기포로 기본 통화량과 그 나라의 이용 가능 통화량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죠. 그지? 통화량과 화폐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통화량과 유통속도 하에서 가격과 이 아웃풋 사이의 어떤 관계는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 관계였습니다. 요때 요 아웃풋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요량입니다. 총 수요량이 되는 거죠. 총 수요량 관계, P와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이제 네거티브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수요량의 데피니션이 뭐였습니까?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바이어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지. 그래서 이게 균형량은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각각의 어떤 주어진 가격이 주어지면 거기서 이 가격이 주어지면 나는 이만큼 수요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이 정도면 나는 이만큼 수요해야지. 어떤 바이어의 물건을 사는 사람의 어떤 지금 의향을 이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수요 곡선, 이 수요량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곡선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가격과 수요량, 총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 네거티브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배울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언제 이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했었죠, 그지? 그걸 이제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설명할 거냐 그러면 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이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왜 네거티브인지, 다시 말하면 이 가격과 총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왜 네거티브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로직을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M 나누기 P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네거티브 관계를 이해하려면 화폐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폐 가치가 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1,000원 있는데 이마트에 가서 아니면 뭐 홈플러스에 가서 1,000원 가지고 커피 한 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 한 잔을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1,000원 가지고 있으면 커피 몇 잔 살 수 있습니까? 반 잔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요 M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입니다. 이게 뭐 1,000원이라고 해보죠. 1,000원인데 1,000원이었는데 2,000원 가지고 내가 이 커피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러면 커피 몇 잔 살 수 있었습니까? M으로 커피 가격이 1,000원이면 커피 몇 잔 살 수 있죠? 이게 커피 가격이니까 커피 가격 한 잔 살 수 있죠. 요걸 이제 보통 이제 이 통화량의 실질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2,000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지금 1,000원이 있다가 커피 가격이 1,000원이었으면 커피 한 잔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커피 가격이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되면 커피 몇 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 잔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M 나누기 P가 화폐의 실질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의 실질 가치인데 이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이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을 항상 주어져 있는데 이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화폐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1,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 가지고 내가 이 커피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커피 한 잔 살 수 있었는데 커피 가격이 2,000원 오르면 커피가 이제 0.5잔밖에 못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화폐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폐량이 10,000원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커피 가격이 1,000원이면 커피 몇 잔 살 수 있습니까? 10잔 살 수 있죠. 그지? 근데 똑같이 통화량은 10,000원밖에 없는데 커피 가격이 2,000원이 되면 커피 5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그지? 살 수 있는 커피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계속.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이 통화량의 실질 가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격과 총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때 수요 곡선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 왜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물건을 적게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물건을 많이 살려고 하니까 라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이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기가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총수요 곡선은 가격과 총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어떤 관계? 가격과 총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총수요 곡선 저희가 드라이브 했는데 이때 이 곡선상에서의 어떤 기울기가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격과 총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총수요 곡선인데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총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가격이 내릴수록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총수요량은 증가한다. 근데 왜 총수요량이 가격이 오르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총수요량이 늘어나느냐? 그 이유는 요 모형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화폐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수록 화폐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반대로 가격이 내릴수록 화폐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수요량이 줄어들고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